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공무원 시험이 이제 끝나게 됐죠. 2020년 통합지방직 7급 시험을 끝으로 이제 시험이 끝나게 됐습니다. 문제 해설하기 전에 간단한 강평 좀 하고 문제 1번부터 해설을 하겠습니다. 물론 총평제 별도로 있습니다. 이 해설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유튜브에서 들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들으면서 질문하시던데 해설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총평제하고 해설지는 아주 정확하게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제 기본서인 명품행정학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 이렇게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의 중요성을 7급 수험생들은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서를 보시면 똑같이 나왔구나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학원 홈페이지죠. 해커스 공무원학원 홈페이지 보시면 해설 강의가 있어요. 기출문제 쭉 역대 해설 강의가 쭉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통합지방직 7급 행정학 그러면 해설지가 있고 국가직 7급하면 국가직 7급에도 해설지가 있고 다 있습니다. 국가직 9급 해설지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설지를 전부 다 첨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까지 전부 다 첨부를 하니까 혹시라도 많은 수험생들이 질문해서 그래요. 학원에서 듣는 게 아니라 아마 유튜브에서 듣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수험생들도 해설지는 학원 홈페이지에 기출문제 해설 파트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지방직 7급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쉬웠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7급 시험 문제에 비해서는 쉬웠습니다. 근데 9급보다는 뭐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국가직 7급이 있었죠. 그 국가직 7급과 난이도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이나 수업을 좀 정밀하게 들으시고 좀 했던 분들은 전부 다 100점도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100점도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혹시라도 한두 문제 실수가 있거나 또는 당일날 컨디션 또는 뭐 문제를 보는 데서 착각이 있었다 그러면 90점은 넘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 과다하게 측정한 게 아니라 해설을 보시거나 또는 우리가 다 다뤘던 문제거든요. 다뤘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점수는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제가 총평을 썼습니다. 7급은 7급답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 종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무원 시험이 뭐예요? 올해가 좀 과도기죠. 내년부터 전면적인 개편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리 7급 공무원 시험에 전면적인 개편이 있죠. 그래서 행정학의 중요도가 더 커질 겁니다. 커지면 문제를 좀 더 고급스럽게 낼 겁니다. 전반적인 행정학을 이해했느냐 이런 측면에 초점을 둬서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1번부터 봅니다. 탈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그럼 탈신공공관리론은 뭐예요? 기존의 신공공관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보완은 뭐예요? 예를 들면 보완이라는 건 신공공관리론이 분권이죠. 그럼 탈신공공관리론은 직권과 분권이 좋아요. 그게 보완이죠. 그러면 신공공관리가 규제 안 하죠. 그러면 잘못된 규제 안 하는 다시 규제하죠. 그런 걸 제2규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보완의 차량에서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되고 1번 성과보다는 공공의 책임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맞죠. 철저하게 시장의 경쟁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성과를 중시하는 게 신공공관리론이라 그러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신공공관리론은 책임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공공관리론이 경쟁이잖아요. 민영화잖아요. 경쟁의 첫 번째 한계가 뭐예요? 책임성 확보가 안 되잖아요. 두 번째 한계가 뭐예요? 형평성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다? 탈신공공관리론은 책임성도 중시하는 겁니다. 탈관리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의 강조 답은 2번입니다. 탈관리제 모형에 기반한 경쟁과 분권화는 뭐예요? 신공공관리론인 거. 그럼 탈신공공관리론은 뭐예요?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직권과 분권의 조화. 이걸 한마디로 뭐를? 직권과 분권의 조화. 그러면 비교 대상이 되는 신공공관리론이 분권이었기 때문에 직권과 분권의 조화를 재직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분권은 다시 직권한다. 그러면 관료제와 탈관리제 조화예요. 그것이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포스트 신공공관리론, 우리나라 말로 탈신공공관리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답 2번이죠. 3번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와 조정이 맞잖아요. 분절화를 축소하잖아요.
신공공관리로는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죠. 이게 분절화예요. 다시 집행 영역에서 책임 운용기관 등으로 다시 분절화를 시도하죠. 지나친 분절화를 축소시키는 것이 탈신공공관리론입니다. 플러스 조정이죠. 그 다음 통정부적 접근 뭐예요? 총체적 정부, 분절화를 축소해서 총체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해설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페이지? 우리 제 기본서죠. 명품행정학 21년판.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그럼 21년판에만 넣어놨지. 너 20년판에는 없었지. 대부분 올해 시험은 20년판으로 공부했는데 20년판에 다 있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21년판을 주로 하기 때문에 21년판 기준으로 페이지를 써놨을 뿐입니다. 127페이지에 있는 그 표에서 모든 지문이 다 나왔잖아요. 모든 지문이 다 나온 겁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갑시다.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용어가 뭐냐는 겁니다. 가장 적합한 용어가 뭐냐?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택가격은 오히려 크게 급등했습니다. 이는 주택 수요자의 정부 의도와는 달리 투기가열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그 지역의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죠. 그러면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파생적 일부 효과잖아요. 너무 쉬웠어요. 그럼 우리가 항상 연습했던 게 뭐예요? 이런 파생적 예부 효과를 써놓고 파생적 예부 효과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 우리는 거기까지 많은 문제에서 연습을 했었죠. 특히 언제까지? 우리 관리형 문풀반 수험생, 7급 관리형 문풀반 수험생들은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그 모의고사 2개 봤던 데서 이렇게 풀었었죠. 그럼 민영화죠. 파생적 예부 효과는 민영화로 대응이 안 되죠. 이제 우리 7급 수험생 거기까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좀 너무 쉽게 냈어요. 그냥 이게 파생적 예부 효과라는 것까지만 출제를 했었죠. 답은 4번이 됩니다. 간단히 볼까요? XB율성,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정부 실패죠. 공공조직의 내부성 뭐예요? 정치인이나 관료가 사적 목표를 설정하는 걸 내부성, 비경합성. 이거 시장 실패죠. 경쟁하지 않는 거죠. 비경합성 뭐예요? 경합하지 않는 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것을 이제 공공재 이렇게 표현하죠.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21년법 46페이지에 있고 그럽니다. 3번 봅니다.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봅시다. 현행 법령상으로 물어본 거죠. 1번. 호봉관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입니다. 이거 맞죠? 호봉이 올라가는 건 승급이고 1년이죠. 직종별 구분 없이 여기 좀 봅시다.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된다. 이건 우리 행정학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기본적인 상황인데 이런 문제에서 틀린 사람들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너무 시야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력이 아주 한 거죠. 그래서 단순 암기형으로 또는 뭐한다. 서브노트 형식으로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이제 3번 문제 같은 걸 잘 못 풀어요. 굉장히 어렵다고 분류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거 없어. 책에.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공직의 분류를 배우잖아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경력직에 다시 일반 1급 9급 체계를 받는 공무원 일반직. 그러지 않은 특정직. 그러면 공무원 보수표가 일반직이죠. 9급 1호봉 얼마, 9급 2호봉 얼마, 8급 1호봉 얼마. 그러면 계급이 없는 특정직은 어떻게 해요? 군인은 어떻게 해요? 또는 헌법재판소 같은 재판관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직종에 따라서 다양한 보수표가 있는 거예요. 단일의 봉급표가 있는 거 아니죠? 단일의 봉급표가 있는 거 아닙니다. 1급, 9급 체계를 받는 공무원도 있지만 그게 되지 않는 공무원도 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특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죠. 그래서 호봉관 1년 의견까지 맞지만 직종별 구별 없이 구분을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돼. 요거에 틀린 거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운 문제인데 리뷰를 좀 해봤더니 여기서 좀 한두 사람이 틀렸더라고. 리뷰를 해봤더니 또 너무 쉽게 접근한 사람도 있고. 2번 뭐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직무성과급제 연봉제 말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직무성과급제 연봉제인데 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도 직무성과급제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누구냐? 바로 대통령 경호처의 경원들이에요. 경호관들. 사람들은 호봉제예요. 호봉제. 그러면 이 지문을 우리가 못 받느냐?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해설지에 달아놨는데 이 지문이 어디냐면 내가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20년판 기출문제 343페이지에 이 지문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키워드 핵심 문제로 보는 343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쭉 있죠.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 기출문제집 갖고 있으신 분들은 20년판 해설제 다 써져 있습니다. 기출문제 343페이지 보시면 이 지문 그대로 있어요. 옳은 지문으로. 해설에도 법조문이 다 돼 있고. 3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맞죠? 퇴직연금 일시금. 이건 연금으로 받는 거고 이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거죠.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연금이라고 그러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일시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이라고 그러고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일부는 일시금 일부는 연금 그죠? 퇴직 일시금 연금이란 말이 안 들어가죠. 그럼 뭐예요? 10년 미만 근무자죠.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에서 제외됩니다. 오케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무원이 뭐예요? 선거로 임용되는 공무원과 오케이? 또 누구? 군인입니다. 선거로 임용되는 공무원과 군인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한두 학생이 안타깝게 좀 헷갈렸다고 그러더라고요. 4번 봅니다.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회계 하면 단통이죠. 단통. 단일성과 통일성 원칙이죠.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부 다 법률로 설치합니다. 세출예산뿐 아니라 세입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별합니다. 오케이. 세출예산뿐만 아니라 세입예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맞습니다. 세입도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세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별합니다. 특별회계 설치 요건 중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맞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사유 3가지 중에 하나죠. 예산 이용 및 전용과 마찬가지로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 몇 번일까요? 4번에 예산에 봐봐 옳지 않은 거잖아요. 이용 및 전용과 마찬가지로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국어 시험 같죠? 특별회계는 단일성과 통일성의 원칙이에요. 맞잖아요. 특별회계는 단일성, 그러니까 한정성 원칙 이해가 아니에요. 한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왜란 뜻이잖아요. 한정성 원칙이 적용되면 뭐예요? 한정성 원칙을 준수하는 거고 한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왜죠? 뭐 이용과 전용은 뭐예요? 한정성 원칙이잖아요. 왜? 돈의 용도를 바꿨으니까. 돈의 용도를 바꿨었으니까 한정성 원칙 예외이지만 특별회계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단일성과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갑시다. 정책평가죠? 정책평가입니다. 정책평가에 대한 조사 설계는 진실험 설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뭐예요? 국가직 취급에서 나왔던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국가직 7급에서도 쭉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페이지 몇 페이지? 명품행정학 21년판 오케이? 257, 259페이지 있는 거예요. 국가직 7급에서 나왔던 문제 그대로 또는 군문에서도 나왔던 거. 근데 이거 또 틀렸다 그러면 뭐예요? 올해 본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기본서 페이지 257, 259페이지 보면 다 있다. 단절적 시계는 뭐예요? 준실험 설계잖아요. 회기불연석 준실험 설계. 단절적 시계열 회기불연석. 제가 올해 꼭 나올 회기불연석이 좀 나올 거라 했는데 제가 좀 앞섰나 봐. 그냥 단절적 시계열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역시 당연히 뭔다 나왔던 거고. 그럼 봅시다.
비동질적 통제 집단이잖아. 그럼 맞잖아. 이건 준실험. 준실험. 왜? 준실험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비동질적으로 존재하니까 맞죠? 그 다음 잘 보셔야 됩니다. 통제 집단 요거 이제 준실험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요걸 구별해야 되거든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죠. 이거 과거 7급 기출문제였잖아요. 단일 집단 사전 사후니까 집단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책을 했죠? 그죠? 하나의 집단에서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하고 실험 집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통제 집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실험이에요. 비실험. 이건 수험생 여러분 저한테 많이 했잖아요. 재기적 통제하고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제 인강에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단일 일단 사전 사후 측정하고 재기적 통제하고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재기적 통제가 단절적 시계열이니까 이건 준실험이고 얘는 집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다? 비실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지금 진실험을 물어봤죠. 그럼 진실험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질성을 확보하는 게 진실험이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질성. 그러면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는 있어야 돼요? 실험 집단이 있다는 거죠. 정책을 실시하는 집단이 실험 집단이고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집단이 통제 집단입니다. 그래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라는 건 실험 집단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오케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사전에 사후에 다 둘 다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의 답은 뭐예요? 5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5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단절, 얘가 모르면 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단절적 시계열 설계가 준실험인지를 모르면 공무원 수험생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플러스. 왜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거예요?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은 외국인은 결격 사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시험 볼 수 있잖아요. 단절적 시계열 설계. 플러스 뭐다? 폐기 불연서. 비동질적 이건 통제 집단이 있기 때문에 준실험. 그럼 얘나 하는 건데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왜? 단일 집단이니까 이건 비실험. 그럼 여기는 통제 집단이 있다는 말은 당연히 실험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실험 집단은 무조건 있는 거고 통제 집단이 동질적으로 있으면 진실험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진실험이든 준실험이든 비실험이든 간에 대전제는 뭐예요? 실험 집단은 있다는 거예요. 실험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 집단이 있는데 진실험은 통제 집단이 동질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준실험은 통제 집단이 비동질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비실험은 통제 집단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험 집단은 100% 있는 거고 진실험은 통제 집단이 동질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준실험은 비동질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비실험은 통제 집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로 측정했다는 말은 실험 집단도 사전 사후로 측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예요? 진실험은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추론할 수 있는 게. 얘는 절대 안 되고 집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6번 갑시다. 옳지 않은 거죠? 국가조합제는 국가가 민간 부분의 집단들에 대해서 강력한 주도권 행사한다. 맞죠? 국가조합제는 국가가 자율성을 갖습니다. 누가?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그 통치술이었죠. 국가조합제입니다. 국가의 자율성 맞습니다. 2번. 다원주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개발 과정에서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잖아요. 다원론에서 자율성은 누가 가져요? 이익집단이 자율성을 가져요. 이익집단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익집단이 자율성을 갖는 거. 플러스 개도국이 아니라 어디에서? 선진민주 다원화된 사회에서 나타난 게 다원주의입니다. 답은 2번이죠. 뭐. 3번. 사회조합주는 국가조합주의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선진국에서 이익집단이 자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국가조합주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뭐한다? 독점적으로 만든 거고 얘는 자발적으로 나온 거죠. 뭐 4번 지문은 항상 나오는 지문이죠. 다원론에서 이익집단은 뭐예요? 뭐한다? 영향력을 차이는 인정하죠. 그러니까 이 4번 지문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지문인데 다원론은 뭐한다? 접근기에는 동등해요. 이 집단 상호 간에 정책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하지만 거기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 끊임없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문입니다. 다운론에서는 다시 한번 다운론에서는 다 해설서에 써놨어요. 접근 기회는 동등하지만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7번 갑시다. 정책 네트워크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정책 네트워크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뭐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거 간단히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철의 삼각 모형에서 예집당, 관련 행정부처, 그리고 의회, 위원회가 연합하여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맞죠? 하위 정부 모형은 철의 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얘가 동의어인데 하위 정부 모형을 다른 말로 철의 삼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하위 정부 모형은 얘를 의문을 제기했다는 말은 비판하고 나왔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동의어인데. 그러면 하위 정부 모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면서 나온 게 뭐예요? 해클로의 이슈 네트워크죠. 그건. 하위 정부 모형에 대해서 의문, 다른 말로 하면 비판하고 나온 것은 해클로 이슈 네트워크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 답 2번이고. 정책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의 하위 정부 모형 참여자 외 전문가 집단 맞잖아요. 정책 공동체는 조직 내의 전문가예요. 조직 내외 전문. 3자 연합에 또 다 포함되죠. 3자 연합 뭐예요? 일단의 전문가들 하죠. 의사협회 의사들, 변호사협회 변호사들, 관료들 전문가잖아요. 그 해당 부처. 의 해당 상임위, 그래 전문가잖아요. 거기에 조직 내 전문가들이 더 참여하는 거죠. 맞고. 이슈 네트워크는 정책 공동체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 경계가 불분명하여 참여자 진입과 퇴장이 쉬운 편입니다. 맞죠? 왜? 특정의 경계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누구든지 탈퇴할 수 있는 게 이슈 네트워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책 공동체는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안정성을 갖죠. 오케이? 조직 내 전문가만 참여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겁니다. 오케이? 공무원갑은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없는 증여를 하였다. 답 1번이에요.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 겸직, 허가를 받으면 직무를 겸할 수 있으니까. 수사기관 현행범인 공무원병을 소속 기관장이 미리 통보하지 않고 구속 맞죠? 현행범은 국회의원도 특혜가 없어요. 그럼 공무원이 무슨 현행범인데 특혜가 있어요? 국회의원도 특혜 없습니다. 현행범은. 공무원정은 대통령 허가를 받고 외국정부로 증여를 받았다. 맞을 수 있죠. 답은 1번이에요. 근데 이 1번 질문이 우리가 처음 다룬 질문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출처를 써놨죠. 08번의 질문은 뭐냐면 우리 행정학 교재에 538 있고요. 538페이지 있고 20년대 기출문제집이잖아요. 제 거 말합니다. 제 기출문제집. 20년 대비 기출문제집 358페이지에 이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공무원은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 여부를 떠나서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증여를 할 수 없다. 이 질문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게 문제 지문호에서 배워요. 우리가. 몇 페이지? 기출문제지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당연히 4번이죠. 9번 갑니다. 국가재정법상 오케이? 국가재정법상 그 전에 8번 문제 다시 한번 보고 갔고요. 제가 해설지에 써놨어요. 해설지에 358페이지에 있는 문제 그 전부를 다 써놨어요. 문제를 한번 써놨으니까 또 내 기출문제 사라는 말 같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페이지를 써놓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7급 수험생들은 7급답게 이제 총평을 써놨습니다만은 7급답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기본세 충실하는 뭐예요? 기본시마 이렇게 기출 이렇게 또는 우리 이제 실강 수험생들은 간력 문풀반 또 인강 수험생들은 뭐예요? 다양한 이제 동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번 문제 볼까요? 국가재정법상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이를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그럼 상권 분립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국회가 심의 의결해야지 재배정을 집행할 때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집행할 수 있다 그래버리면 상권 분립의 입입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때 편성되는 것은 준예산입니다.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할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을 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 맞죠?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는 게 추경입니다. 그럼 의결 전에 예산안을 변경하는 것은 수정예산이고 이처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는 게 추경입니다. 답 3번이 되죠. 경기 침체 등 같은 대내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을 갈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편성할 수 없다. 편성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9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 문제 봅시다. 다음의 설명과 근무성적 평정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겁니다. 뭐 드디어 나왔죠 이거. 행태기준 평정 척도법 드디어 나왔어. 누누이 했죠. 봅시다. 기억번. 비평정자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는 거죠. 왜?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관계비율법이잖아요. 관계비율법. 시간당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량을 전체 평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조사해 평균치를 측정하거나 일정한 업무량을 달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그 성적은 뭐예요? 산출기록법이잖아요. 뭐 답은 이미 나왔네요. 1번이네요. 근데 이제 얘가 핵심, 얘가 독자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냈죠. 독자적으로. 그래서 좀 문제가 쉬웠던 거예요. 이런 걸 독자적으로 내줬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 차를 확 더 내볼 수 있었는데. 다시 볼까요? 내년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표식에다 뭐 중요사건 기록법을 더해놓은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행태기준척도법. 그럼 이 행태기준척도법에다 또 도표식을 더해놓은 걸 뭐라 그래? 도표식에다 중요사건 기록법을 더해놓은 것을 행태기준척도법이고, 이 행태기준척도법에다 또 도표식을 결합한 것을 얘는 행태관찰척도법이고, 근데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100% 나온다 그랬었는데 나온 거죠. 선정된 중요 가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가업 수행의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가업 수행 행태까지를 몇 개 등급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죠. 선정된 이게 중요한 사건이죠. 중요한 거에 대해서만 한다. 체크하게 하는 거죠. 중요사건 기록법이 더해진 겁니다. 행태기준척도법입니다. 행태기준척도법입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해설 한번 볼까요?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행태기준척도법 그 개념 한번 내가 읽어줄게요. 그 해설지에 써져 있는 게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거든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 각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직무 분석에 기초하여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가업 분야를 선정하고 중요 가업 분야를 선정하고 기본서 내용이잖아요. 각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가장 이상적인 거에서 가장 바람직한 못한 수행까지 똑같이 냈잖아요. 네, 이게 좀 덕자적 문제로 냈어야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더 우위에 갔을 건데 너무 쉽게 내버리는 거예요. 뭐 내년은 좀 더 어렵게 나오기를 우리가 좀 고대하고 맞아야죠. 나오면 11번 문제 봅시다. 더구나 내년에는 과목 수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행정학이 좀 더 난이도를 높일 거예요. 과목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사례에서 제시된 경쟁가설과 관련 정책평가 내적 경쟁가설이 뭐예요? 인과관계를 어렵게 하는 거. 제가 수업 시간 했던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12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명. 1월달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명. 그래서 1월 31일 24시에 가서 신호등을 바꿨더니 2월달에 28명. 이렇게 했죠. 이때 이 신호등을 바꾼 것이 정책이고 이게 결과인데 이것 말고도 이걸 가져올 수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경쟁가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설명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경쟁가설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죠, 수업 시간에. 이것 말고 경쟁가설 하나 말해봐라. 그게 뭐예요? 제가 항상 날짜잖아요, 날짜. 30일 여기는 28일밖에 없으니까 날짜가 줄어들어서 사망자 수가 줄어든 거지. 이건 아니다. 그럼 이 경쟁가설 배제해야 되죠. 그래서 뭐예요? 3월달도 여기 3명. 4월달도 3명. 쭉 그러면 날짜는 아니다. 그 경쟁가설이 배제된 거죠. 그러면 이 신호등을 바꾸는 정책에서 경쟁가설은 날짜죠, 날짜. 왜? 이것 말고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경쟁가설이라고 그러고 그 경쟁가설을 배제하게 되면 뭐예요? 얘가 얘를 가져온 거죠.
내가 만든 애는 아니고 국가 캠펠의 책에 있는 애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쓴 애죠. 봅시다. 그러면 경쟁 가설과 관련한 정책평가 내적 타당성 이어받는 요인이 뭐죠? 그러니까 정책 말고도 뭔가 정책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런 인과관계를 오염시키는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을 찾아내라는 거죠. 정부는 공공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 모든 공장에 폐수 정화 시설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년 후 정부는 정책평가를 통해 공공하천 오염 정도가 실시 이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뭐예요? 역사요인이죠. 역사요인. 제가 역사요인 바로 옆에다 쓰라 그러죠. 이게 어디 책이 있느냐면 이것도 국가 캠페인의 책이 있는 애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어떻게 들어요? 한강에 수질 개선 장치를 했는데 폭우가 쏟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수질 개선 장치를 한 후에 어느 정도 수질이 개선되는가를 측정하고자 했는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면 한강의 수질 개선을 수질 개선 장치 효과로 봐야 되느냐? 폭우로 봐야 되느냐? 이거 통제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냐. 여러분 기본서 다 이거 써져 있어요. 제가 예로 쓰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거예요. 이게 역사 요인이죠. 역사 요인. (12번) 갑시다. 부패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법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겁니다. 부패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법과 가장 뭐한다? 가까운 거죠.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왜? 수없이 다뤘던 거잖아요. 또 수없이 뭐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패턴이고. 볼까요? 윤리적 도덕적 관점. 개인적 윤리적 도덕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제도적 관점, 문화적 관점, 체제적 관점이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각 관점에 따라 원인을 뭘로 보냐는 거죠. 원인이 다르니까 대책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본서에 있는 표를 지금 제가 그리는 겁니다. 이 파트의 기본서, 우리 기본서에 있는 그림을 제가 그리는 거죠. 윤리성의 부재. 그러면 행정윤리를 강화. 기본서에 있는 표입니다. 이게 제도적 관점은 뭐예요? 행정통제가 제도죠. 행정통제의 미비. 그러면 법과 제도의 미비. 법과 제도가 행정통제 장치일까? 그럼 이것들을 강화. 이게 대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 지배적 인습, 잘못된 문화. 인습. 오케이? 그러면 잘못된 문화, 가장 대표 인사문화죠. 명절 때 상사에게 선물 보내는 거. 잘못된 인습, 문화. 그럼 문화의 선진화. 그럼 체제는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 대책도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기본서에 있는 표를 제가 그려본 겁니다. 기본서에 있는 표를 제가 그려본 겁니다. 그러면 12번. 부패 원인에 대한 도덕적, 그럼 이거요. 개인적 도덕적 관점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번. 부패 원인에 대한 개인의 윤리식과 자질로 인하여 발생하다. 답 1번이죠. 부패는 관료 개인의 속성, 제도, 사회문화적 한계, 이건 체제적 관점. 부패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 기준과 모호한 법규, 제도적 관점. 사회문화적 한계, 사회문화적 관점. 이게 문화적 관점. 다 1번이죠. 12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2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13번 갑시다. 행정 책임과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본 수업 시간에 이걸 전부 다 빠른 속도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게요. 좀 해설이지만 시간 좀 걸리더라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책임 통제 파트 들어가 막 쓰죠. 행정 책임이죠. 책임 뭐예요? 일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씁시다. 일정한 기준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죠. 명문의 규정이 법이단 말이에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이 뭐예요? 공익, 윤리예요. 윤리. 오케이? 그러면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통제죠.
오케이?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통제예요. 그럼 여기 좀 봅시다. 쉽게 말하면 입법국가 시대와 이제 행정국가 시대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정치행정 이원론이에요. 그러면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행정이 뭐예요? 단순하고 소극적이었죠. 이렇기 때문에 뭐한다? 이것으로 책임 확보가 다 됐던 거예요. 이것으로. 이런 책임을 뭐라 그래? 외제적 책임, 외제적 책임. 왜 외제적 책임이에요? 행정부 외부에서 정해, 즉 입법부가 정하는 법을 준수해야 되고 입법부가 정한 법을 위반하게 되면 사법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외제적 책임이에요. 그럼 외제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외부 통제예요. 그럼 외제적 책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는 거죠. 사법법이죠. 법과 제도한 책임. 그래서 그 제도적 책임. 동의어가 뭐예요? 객관적인 책임. 법은 객관적이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책임, 제도적 책임, 외적인 책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행정이 결정을 하잖아요. 이론론. 그럼 행정이 무엇을? 재량권을 갖게 됐다니까. 여러분 이제 행정법 다 아시니까 재량권을 갖게 되면 이 통제 한계가 있다니까. 법은 0부터 10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게끔 관료에게 재량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가 가장 공익에 맞아요. 근데 관료가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한계 있으니까 얘가 나온 거예요. 스스로 재량권 행사할 때도 공익과 윤리에 맞게끔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런 책임을 스스로 지는 책임이다. 내재적 책임. 오케이? 그러면 내재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내부 통제. 제도가 아니라 뭐예요? 자율적인 거. 스스로 지는 거에 자율적이고 이건 전부 다 주관적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강조한 학자가 누구예요? 프리드리. 이걸 강조한 학자가 누구예요? 파이너. 오케이? 봅시다. 1번. 파이너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한 책이론을 제시해요. 1번 틀려요. 왜 틀릴까? 기능적 책임은 내재적 책임이에요. 그러면 프리드리 내재적 책임을 강조하는 프리드리가 가장 강조한 책임이 뭐예요? 기능적 책임이라니까. 뭐 관료는 전문 직업인이잖아요. 그래서 직업윤리와 전문적 지식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돼요. 마치 누구처럼? 의사처럼. 의사 전문 직업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직업인으로서 직업윤리와 전문적 능력으로서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관료는 전문 직업인이에요. 전문 직업윤리와 전문적 지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게 기능적 책임이고 프리드리가 내재적 책임 중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책임이 기능적 책임이에요. 우리 이건 나올 거라고 했는데 프리드리가 가장 중시한 책임이 내재적 책임. 요거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많은 연습을 했었는데 뭐 한다? 틀린 걸로 하죠. 파이너가 했다. 틀린 거. 이제 프리드리가 중시하는 게 뭐냐 이렇게 좀 나와주면 더 난이도가 높아져서 뭐 솔직히 말하면 내 수업 받는 사람만 학교 오면 되는 거죠. 뭐 강사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파이널 아래서 너무 쉽게 틀린 질문도 내준 거죠. 2번. 프리드리는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보다 외제적 민주적 책임에 중시했다. 틀렸죠? 프리드는 내재적 책임입니다. 외제적 책임은 뭐예요? 파이너죠. 2번도 틀린 겁니다. 3번. 행정 통제를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로 구별할 경우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를 통한 통제는 전자에 해당한다. 봐봐. 행정통제를 내부 통제, 외부 통제로 구별.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를 통제하는 전자 내부 통제.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를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별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제도는 전자가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 그것도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의회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3번 문제 다시 한번 3번. 행정통제를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로 구별할 경우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를 통한 통제는 전자에 속한다. 맞죠? 내부 통제에 속합니다. 윤리는 내부 통제에 해당합니다. 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포함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케이. 14번 문제 봅시다. 대리인 문제죠.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 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겁니다. 밑에 해설제 전부 다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고 전부 다 써놨으니까 꼭 좀 참고 좀 해주시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
대리인으로서 주인 대리인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거죠. 인간의 인지적 한계, 정보 부족 맞죠? 합리성의 제약이 뭐한다? 대리비용을 키우죠. 다른 말은 거래비용도 키워요. 시장과 거래할 때 거래비용이 커지는 것처럼 대리비용이 커지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제 주인 대리인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기회주의적 행동도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답은 4번이죠. 다수의 대리인이 존재하면 대리인 상호 간을 경쟁시키니까 다수의 대리인이 존재하면 대리인 상호 간을 경쟁시키니까 오케이? 이게 되는 거죠. 뭐가 된다?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15번 문제 봅니다.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매트리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 구조의 수평적 조직 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 명령 통일 원리에 부합한다. 이거 완전히 답이 다 틀렸죠. 1번 질문. 왜 그럴까요? 매트리스는 기능 중심의 뭐과 기능 구조와 수평이 아니라 사업 구조가 결합된 거죠.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가 결합됐고 플러스 그럼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했죠. 그러니까 명령 계통이 이온하죠. 명령 통일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근데 요 말은 좀 이게 수평 구조인지 상대적으로 사업 구조가 수평인지 좀 애매모호하게 썼지만 100% 틀린 거죠. 매트리스 구조는 명령 계통이 이온하죠. 그럼 답은 1번이에요. 2번. 이 2번과 3번 좀 이따 설명할게요. 4번부터 봅시다. 네트워크 조직은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의 협력적 연계를 통해 구성된 조직입니다.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어. 맞죠? 그러면 이제 2번과 3번인데 여러분 교재 이제 명품형 21년판입니다. 요건 이제 284페이지에 있는 거고 310페이지예요. 310페이지 보시면 조직의 동태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스크포스와 프로젝트 팀은 두 군데에서 배워요. 첫 번째 여기서 배워요. 데프트의 수평적 조정 기법에서 달라요. 또 어디서 나와요? 조직의 동태와 조직의 탈관료제에서 다뤄요. 그러면 2번과 3번은 데프트의 조정 기법에서 출제가 된 게 아니라 조직의 동태화라는 탈관료제에서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로 보시면 몇 페이지? 3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죠? 타스크포스는 특수한 가업 안수를 목표로 기존의 다른 부서와 일부 업체 등의 사람들을 선발해 구성한 조직이고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하는 임시죠. 이게 뭐예요? 조직의 동태에서 타스크포스예요. 그럼 프로젝트 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프로젝트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한 겁니다. 이제 봅시다. 이게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안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행정직 공무원에서는 데프트의 조정의 방식대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군무원에서 한 5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군무원 시험에서. 근데 다시 이제 행정직 시험에서 나왔죠. 그러면 이건 이제 앞으로 좀 내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겠다는 뜻으로 냈기 때문에 답은 너무 쉽게 1번을 준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페이지를 한번 다시 한번 불러준 겁니다. 3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6번 갑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아마 이 문제가 좀 여러분들이 까다로웠던 문제지 않을까 하는 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제거해버리면 이제 좀 쉽게 되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는 법이 맞죠? 왜 법이니까?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조합이죠. 설립뿐만 아니라 규약 변경이나 해산의 경우에도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해산한 경우 재산처분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구성원의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맞아요. 2번 아니면 3번인데 2번 아니면 3번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헷갈렸을 거예요. 봅시다. 해산하는 경우에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해산하는 경우가 제가 이제 선언한 지방자치법 164조입니다. 오케이? 한번 볼까요? 지방자치법 164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규약을 변경하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지방의 의결과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해산할 때 재산처분 어떻게?
조합이 협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해산할 때. 그래서 봅시다. 해산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해산할 경우 해산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해산했죠.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갖고 있는 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의에서 처리하는 거지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산에는 뭐한다? 의결도 받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요. 그게 164조 1항입니다. 오케이?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의 해산 이후에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게 이제 164조 2항입니다.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협의에 따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 거고. 17번 갑시다. 파머가 주장한 포스트모던 행정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 타자 맞죠? 이게 이제 타자성이죠.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보다는 과학적 합리성. 답은 2번이죠. 왜? 포스트 모더니티는 과학적 합리성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합리주의를 배격해요. 다시 한번 포스트 모더니티는 과학적 합리성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합리주의를 배격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상보다는 과학적 합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상상, 해체, 영역 해체, 타자성을 강조하는 거죠. 답 2번이고 행정에서도 지식과 학문의 영역과는 경계가 사라지는 탈영역화, 다른 말로 영역 해체죠.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를 해체를 합니다. 해체입니다. 17번의 답은 2번입니다. 18번 문제 봅니다. 우리나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1번 예산안 및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표결이죠. 이제 제가 이 지문이 우리 심화반 수업 때 하는 거죠. 모든 걸 표결로 하는 거죠. 그 표결의 방식이 기명투표든 무기명투표든 거수를 하든 일어나든 다양한 방식이지만 다수가면 반드시 표결. 이 지문 그대로 우리가 갖고 하죠.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하여 해부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해부할 수. 이거 해부 권한이죠. 예산이나 결산이나 해부 권한은 누구의 권한이다? 국회의장의 권한이죠. 우리가 심화반 때 우리가 푸는 문제 중에 그거죠. 국회의장이 해부 권한이 있으면 옳은 지문이고 예결위 위원장이 해부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에서 우리가 두 문제를 다루죠. 그 문제죠. 예산안과 결산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 해부된 기금 운용 계획도 심사하죠. 맞죠? 당연합니다. 왜? 기금도 국회가 심의 의결해요. 그러니까 예결위가 다 하는 거죠.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증액과 설치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매번 나온 문제가 나왔어요. 그냥 답으로. 19번에 갑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나왔죠? 뭐 동영화 나왔습니다. 동영화. 우리가 수없이 다뤘던 강압적 동영화, 모방적 동영화, 규범적 동영화죠. 어디에 있어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바로 보조단에 있죠. 오케이? 뭐 해설제 세 가지 차원, 강압적 동영화, 모방적 동영화, 규범적 동영화 해놓은 그대로 우리 기본서에 썼고 우리가 수없이 다뤘던 문제죠. 사회학적 신제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겁니다. 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의미에서 배태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맞죠? 이 배태성이 뭐예요? 내가 이 개념 또 모른다 그럴까 봐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해설에 써놨는데 배태성이란 구성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경제적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동영하고 아주 유사해요. 다시 한번. 배태성이란 구성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경제적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몇 페이지 했다? 20년 대비 기출문제지 205페이지 3번 문제 해설에 있어요. 그리고 뭐 몇몇 학생들은 기출문제 그 인터넷 강의를 듣던 수험생도 배태성의 개념을 나한테 몇 분은 이제 질문한 적도 있어요. 이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뭐예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당한 것, 즉 동영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 형태나 조직관리 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규범적 동형화. 여기 좀 볼게요.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조직 형태나 조직 관련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자체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합리적 선택은 지금 이 문제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동형화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동형화가 거의 유사한 개념이 배태성이고, 배태성 뭐 해설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건 합리적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죠. 오케이? 그럼 규범적 동형화는 뭐예요? 우리 교재 그대로 있잖아요. 규범적 동형화 뭐다? 주로 직업적 전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모의고사 때는 뭣도 내요? 예로도 내죠. 한국의 의사사회가 미국의 의사사회를 닮아가는 걸 무슨 동형화라 그러느냐? 규범적 동형화. 답은 2번이죠. 3번.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오염 방지 장치를 도입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강압적 동형화에 맞잖아요. 정부가 강요하잖아요. 이거 하라고. 정부의 제도 계획에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모방적 동형화 예입니다. 오케이? 19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똑같잖아요. 드디어 나왔잖아요. 수업식으로 연습했잖아요. 20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오케이, 한번 봅시다. (2013년) 환경부는 상수도 낙후 지역에 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8,833억 원, 국비 30%, 지방비 70%를 들여 이런 사업을 이제 구축한다고 발표했죠. A씨는 상수도 사업을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 국고보정 56원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한번 봅시다. 1번. 만약 A씨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보조금이 그대로 배정된다면 56억이 배정된다면 오케이? 다시 봅시다. 요청 계획했던 보조금이 그대로 배정된다면 A씨가 부담해야 한 비용은 총 56억이다. 국고 보조금이 56억이잖아요. 근데 그럼 A씨가 부담해야 될 돈은 얼마냐는 거죠. 봅시다. 여기 좀 보게요. 3대 7이잖아요. 3대 7. 국비가 3, 지방비. 왜? 국고보조금은 일정한 비율은 국가가 주지만 일정한 비율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정률보조라는 거 아시죠? 3대 7이잖아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3이어야 되죠. 근데 국고보조금이 뭐예요? 56억이에요. 그럼 X잖아요. 그럼 X 얼마예요? 제가 집에서 계산해 왔는데 X가 130억 정도 됩니다. 130억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3대 7, 56대 X. 그럼 X는 어떻게 해요? 나눠야죠. 그래서 130억이 됩니다. 오케이?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여기 7급에 7급. 그럼 여기서 경제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요. 또 지자론 하신 분도 있겠지만 요 정도 3대 7은 50대 X 요거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죠.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2번 지문 보시면 틀린 거죠. 그래서 왜 3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계산 문제를 낸 거 아니에요. 국고보조금이 56억인데 어떻게 A씨가 56억을 비덤해요? 맞잖아요. 국고가 3이고 A씨가 부담한 게 7인데 계산 문제를 안 하더라도 얘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상수관방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과 민간재인 생수가 모두 정상제라고 가정하면 환경부 사업의 보조금은 수돗물과 생수 공급 수준을 모두 증가시키는 소득효과 이러면 안 된다니까. 답 2번이죠. 소득효과, 대체효과 다 나타나죠.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늘어나는 대체효과와 오케이? 그 다음 뭐 한다? 소득이 늘어나고 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는 소득효과 다 나타나는 거죠. 만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20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옳은 거죠, 옳은 거. 그러니까 옳은 거니까 요거 틀린 거죠, 만자. 소득효과, 대체효과 다 나타나는 거죠. 이 사례와 같은 보조금은 지역 간에 발생하는 외부 효과를 시정하거나 맞죠? 국고보조금의 의의잖아요. 외부 효과를 왜? 외부 불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보조금을 줘서 뭐 한다? 그것을 좀 희석시키고 그러는 거죠. 신청하지 않은 일반 정책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A씨가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정액 보조금이 아니라 정률.
일정한 비율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비율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이렇게 됐죠. 소득 효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소득 효과, 대체 효과가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7급 수험생이라는 전제하에 이거 푸는 거하고 소득 효과, 대체 효과는 지금 설명 안 합니다. 됐죠? 답은 3번입니다. 정액 보조가 아니라 정률 보조입니다. 여기까지 좀 해설해 봤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그 해설 강의를 들어서 좀 미미하다 생각하시면 반드시 해설지를 보고 꼼꼼히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서 페이지 찾아가서 한번 보시라고 페이지를 다 써두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행정학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일주일 후에는 지자론을 해설 강의를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지자론도 해설 강의 때 정확하게 제가 출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우리 동영 모의고사, 지자론 동영 모의고사에서 거의 출제된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수업이 이제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보신 분들은 이제 면접 준비해서 최종 합격을 하셔야 되고, 올해 또 공부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분들은 내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꼭 합격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